인간 길들이기와 인간 농장의 도구마. 인간 동물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것이 이치에 맞을까? 아니면 돼지가 인간의 멱을 따고 소가 인간의 두개골을 망치로 내려치고 개가 인간을 흠씬 패서 잡아먹는 세상이 이치에 맞을까? 만일 전자는 맞고 후자는 틀리다고 주장한다면 인간보다 지적으로 훨씬 월등한 우주인이 인간을 소고기 뜯듯 잡아먹어도 만물의 영장은 결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여기 이 내용에 채널에서 연재하는 인간 농장은 세상에 미발간된 책이다.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책은 아니지만 분명 책이다. 서양 철학의 대명사격인 소크라테스의 주특기는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며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면서 모두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다녔으니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사람들이 그를 가만히 놔둘 리가 만무했다. 결국 그는 젊은이들을 부추긴다라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다. 기원 후 약 30년경 나사렛 예수는 당대 지배층이었던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에 의해 체포되어 2명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형에 처해졌다. 기원전 7에서 4년경에 태어나 30살 무렵부터 활동을 시작했던 메시아 예수는 메시아다운 메시아에 걸맞는 무력에 의한 개혁 방법을 거부하고 천국은 머릿속에 존재한다고 가르쳤다. 사람들은 그가 로마 세력을 쓰러뜨리고 국민을 해방시켜줄 구세주로 경배했지만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밀라 등의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했다. 철저한 개인주의자였던 그는 당대의 유대교적인 가치관을 부정할 뿐 아니라 온통 뒤집어버렸다. 게다가 유대교의 민족주의는 물론 일체의 입법주의를 부정하고 신분차별도 인정하지 않았다. 당연히 지배층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고 결국 사형을 당하고 말았다. 당대의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사상을 전면 부인함으로써 지배층에 의해 탄압을 받아 죽게 되는 패턴은 진정한 자유인의 특징이다. 소크라테스와 예수, 허균, 스피노자는 거의 아나키스트였다. 조선 역사를 통틀어 내가 가장 존경하는 허균은 일찍이 이런 말을 했다. 예절의 가르침이 어찌 자유를 얽매리오. 뜨고 가라앉는 것을 다만 천성에 맡기노라. 그대들은 그대들의 법을 쓰게 나는 나름대로 내 삶을 이루겠노라. 이는 스스로를 부려세합. 나는 세상과 화합하지 못한다라고 평했던 허균이 반유교적인 언행으로 파직되자 소신을 굽히지 않고 응수했던 시의 내용이다. 성리학이 지배이념이었던 조선 사회에서 조정관리가 유교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불교, 도교, 천주교에 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다. 그런 면에서 허균은 평소 삶의 철학과 행동이 일치했던 조선시대의 거의 유일한 자유인이었다. 그는 세상에 맞서 개혁과 자유사상을 주장하다가 능지처참을 당했다. 서양에서 그런 자유인을 꼽으라면 스피노자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인물이다. 조실부모하고 삼촌집에서 살았던 스피노자에게는 삶이 곧 철학이었다. 그러나 1656년 유대교회는 한 조그만 사건을 계기로 나이 24세 스피노자를 이단이란 혐의로 파문한다. 파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천사들의 결의와 성인의 판결에 따라 바로 스피노자를 저주하고 추방한다. 스피노자여, 낮에도 너를 저주하고 밤에도 너를 저주하리라. 내가 누울 때도 저주하고 내가 일어날 때도 저주하리라. 내가 외출할 때도 저주하고 내가 집에 돌아올 때도 저주하리라. 신께서는 그를 결코 용서하지 마시고 노여움과 분노가 이 사람을 향해 불타게 하소서. 신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부족에게 그의 이름을 지우고 파멸을 내리소서. 어느 누구도 말이나 글로써 그와 교제하지 말 것이며 그에게 호의를 보여서도 안 되며 그와 한 지붕 아래 머물러서도 안 되며 그에게 2미터보다 가까이 다가가서도 안 되며 그가 쓴 책을 읽어서도 안 되느니라. 이런 저주로도 충분하지 않았던지 스피노자의 친척을 비롯해 어느 누구에게도 그와 접촉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와는 대화도 나눌 수 없었고 거래도 할 수 없었으며 그가 쓴 글을 읽을 수도 없었고 누구든지 그로부터 50cm 이상을 떨어져 있어야 했다. 이때부터 스피노자는 영원한 추방자로 여겨졌으며 평생을 독신인 채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가 46이라는 짧은 나이에 폐병으로 죽고 말았다. 대체 이들이 무슨 대단한 잘못을 저질렀기에 당시의 지배층은 이렇게 경노했을까? 허균은 유교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스피노자는 성서의 인격신을 인정하지 않았다. 스피노자는 진정한 자유인답게 개인의 깨달음이 진리의 유일한 척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성서 역시 하느님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편집되고 조작된 것이라 주장했다. 그들은 모두 당대의 사상에 개종하지 않고 자유사상을 주장했는데 그것이 죄라면 죄였다. 하지만 그들이 활동하던 시기의 관념은 지금까지도 대체로 바뀌지 않았다. 21세기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반듯하게 살아야 한다는 지배이념에 맞서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인간 농장의 사육 방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류가 힘든 것을 피하고 편한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결과가 문명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산돼지의 삶은 비록 힘들어도 자유로운 삶이지만 편한 집돼지의 삶은 결국 관리되고 사육당하는 삶이다.
그런 면에서 편한 것만 추구하려는 생각은 곧 인간이 가축화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농경의 역사가 시작되고 인류가 처음으로 물소, 면양, 염소, 낙타, 술록, 돼지, 개, 고양이, 토끼 등 야생동물의 가축화에 성공한 것은 약 1만 년 전이다. 구석기 시대의 동굴에 그려진 메르크 코뿔소와 사람의 그림이나 그 밖의 많은 동물들의 그림은 동물과 인류와의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말해준다. 수렵, 채집, 어로 등만 알던 인간이 가축을 사육하게 된 동기는 아마 신에게 살아있는 재물을 바치려는 종교적 신앙심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가축과 동거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가축만을 사육한 것이 아니라 혹시 동시에 다른 인간도 사육한 것은 아닐까? 가축을 식용에 이용함으로써 수렵에 의존하는 생활의 불안정을 피할 수 있다는 이유가 가축 사육의 경제적 동기였다면 인간이 다른 인간을 사육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인간을 길들이기 위한 사육 과정은 교육과 독서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인간을 순치시키기 위한 도덕규범도 자연스럽게 강요되었다. 오늘날 미디어가 교양과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피상적 추측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교육 역시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세뇌하는 천병 역할을 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제도와 문화를 통해서도 사육당하지만 잘못된 민심을 전파함으로써 서로를 사육하기도 한다. 그런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분명 괴로운 일이다. 온 남성이 손흥민을 부러워하고 온 여성이 성형을 선호하는 세상은 분명 천국이 아닐 것이다. 스스로를 구원할 실제적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모두가 부자를 꿈꾸고 얼짱을 선호하는 세태가 분명 정상은 아니다. 진리는 하나뿐이라고 하는 도구만은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자유로운 세상을 인간 농장으로 만든다. 그것이 훈육의 결과이든 미디어에 의한 인간 길들이기의 한방편이든 인간이 자유를 억압받고 농장에서 사육당한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다. 인간 농장에서 투쟁을 통하여 자유를 쟁취한다는 생각과 그러한 시도는 칭찬받을 만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스스로 편견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편견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경험 안에 갇혀있는 죄수다. 인식할 수는 있지만 아무도 편견을 제거할 수는 없다. 한번 생각해보라. 당신은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편견 없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 자식 양육에 부모의 영향력은 제로이다. 사실상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교육은 일찍 죽어주는 것이다. 천국에서는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도 않는다.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하다. 혈액형은 성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인간 역시 사육되는 동물이다.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당신의 생각만큼 크지 않다. 진정한 친구란 이 세상에 없다. 고독한 천재들만 인생을 제대로 산다. 위대한 사상은 본래 패배자의 것이다. 건강진단을 강권하는 사회가 과연 건강한 것인가? 우리에게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죽을 자유도 있다. 인간은 스스로를 완벽하게 과대평가할 줄 아는 매우 영리한 동물이다. 오늘날 뇌 연구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결코 자유스러운 존재가 아니며 내가 나를 새롭게 바꾸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다. 이미 성인이 된 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이 타고난 기질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겪은 경험과 자신이 받은 다양한 세뇌교육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칸트에 의하면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세계는 실제가 아니고 인간의 정신이라는 필터를 한번 거쳐 재구성된 가공의 허구세계다. 즉 내가 나의 생각, 나의 의지 그리고 나의 행동의 산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알고 보면 이데올로기와 각종 문화적인 도구마가 반영된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 심하게 표현하면 대부분의 경우 나의 의지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고 나의 독자적 상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명의만 변경해서 마치 그것이 나의 것이나 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혁신적인 주장을 할 경우 진리를 모으는 토론이 가능할 만큼 자유의지를 갖춘 사람들은 매우 드물다. 토마스 쿤에 의하면 서로 다른 패러다임의 통합은 오로지 일종의 개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 사실은 두 개의 주장 가운데 그중 하나로 개종하지 않는 한 다른 편의 진위를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니체는 시장의 똥파리들을 피해 고독으로 돌아가라고 처절하게 외쳤는지도 모르겠다. 물론 자유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무제한적인 자유는 인간 상호 간의 충돌을 가져온다. 모든 인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유를 추구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모든 소망을 스스로 실현하겠다고 나서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이유로 나는 인간농장 연재물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삶의 비열한 면모를 파헤치고 그에 대한 처방을 제시할 뿐 결코 누구도 변화시키려고 시도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농장의 모든 부분에서 사례 같은 군더더기를 줄이고 카피라이터처럼 힘있게 쓰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주제넘게 간섭한다는 기분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어떤 부분은 낯선 생각과 낯선 주장이 자주 등장하므로 이해하거나 공감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간섭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인간농장 이 어떻게 당신의 인생관을 바꿀 수 있겠는가?
개인적 악덕이 때로 공공의 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쉽사리 믿겠는가? 지속적인 성공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당신에게 일어난다고 해도 그 결과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농장을 마스터하고 나면 당신이 굳이 개종하지 않더라도 유익한 영감을 얻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리라는 점은 보증한다. 우리는 누구나 성공과 출세를 추구하고 부와 명예를 좇는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며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유전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타고난 이기주의자들이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본능을 타고난 이기적 존재들이다. 인류의 진보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인류라는 점을 솔직히 인정한다면 인생은 하나의 기나긴 전투이며 일상은 끊임없는 전투의 연속임을 알게 된다. 그러니 자본주의 체제에서 약자, 인기 없는 자, 하류들이 엄청난 불안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도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만큼 사람들에게 교육과 복지,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해준 체제도 없을 테지만 어쨌든 보통 사람으로서의 우리는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 따라 차별이 생기며 서열이 생기는 자본주의 체제와 능력주의 사회를 선택한 적이 없다. 우리는 이성보다 욕망이 우선하는 자유경쟁 사회를 선택한 적도 없다. 이 모두는 우리가 선택하기도 전에 결정된 것들이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싸우든지 순종하든지 하나의 역할만 선택하도록 강요한다. 우리는 이 탐욕스럽고 잔혹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용감하게 싸우며 앞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희생하면서 사회의 낮은 위계를 차지한 것에 만족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킹카가 될 것인가? 아니면 폭탄으로 순응하며 살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중요한 문제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려서부터 정의롭고 착한 인물이 되라고 훈육받아왔다. 사회의 울타리라는 줄에서 이탈하지 않는 온순한 양처럼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배워왔다. 그렇게 세상은 늘 조심스럽고 신중한 삶을 요구한다. 사실 세상은 당신이 사고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튀지 말고 조용히 살기를 바란다. 어떤 의미에서 진실된 자아를 놓쳐버린 당신은 이미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틀에 구속된 그 상태를 유지하면 당신은 알량한 기득권을 지킬 수 있으며 현실에 안주할 수 있다. 아마 당신은 여태껏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왔고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하루하루를 주관 없이 살도록 강요받았을 것이다. 당신은 분명히 많은 시간 동안 시시콜콜한 일상사를 처리하는데 마음을 빼앗겼을 것이다. 자신과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세상의 장단에 놀아나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지금쯤 아마 그렇게 사는 것이 실패를 자처하는 어리석은 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설령 운이 좋아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의 증표로 제시할 만한 무언가를 손에 넣었다 하더라도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결국 나는 자유인이 아닌 꼭두각시가 된 것 같소. 어릴 때 꿈을 잃어버린 내 인생은 많은 부분이 잘못되어 있어. 나는 내 인생을 허비해버렸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내게 기대하는 것을 위해서 말이오.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 따라 차별이 생기고 서열이 생기는 모든 사회는 그러한 딜레마를 안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곳이 인간농장과 다를 바 없고 우리가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면 아무리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다. 무한하게 복잡한 인간들이 얽혀 사는 세상에서 권력 게임이 불가피하다면 그것을 부정하거나 서툰 실수를 하는 것보다는 그 방면의 전문가가 되는 편이 훨씬 낫다. 무력한 천사가 되기보다는 성공한 죄인이 되는 편이 낫다. 따라서 우리는 교묘하게 관계로 대응하면서 남의 눈에는 공정하고 우아하게 보일 필요가 있다. 겸손하면서도 교활해야 하고 대놓고 과시하지는 않으면서도 은근히 주목을 끄는 속임수에 능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 왈츠를 출 수 있는 교양인임을 과시하면서 독실한 신앙인임을 내세우고 예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은근히 드러내야 한다. 예의 바름 뒤에 교활함을 감추고 침묵 뒤에 무식을 감춰야 한다. 사실 인간 세상에서 재능을 인정받고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겸손한 태도와 바른 예의범절이 아니다. 또한 겸손의 미덕이 동서양 모두에서 환영받는 것도 아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때로 철면피도 감수해야 하고 거짓말도 해야 하고 겉모술수도 필요하다. 거만함과 뻔뻔할 정도의 배짱은 예술가에게는 오히려 없어서는 안 될 성공의 기본 요소다. 순한 양처럼 누구한테나 사랑받는 인간이 되라는 정석을 무시하고 늑대처럼 강하게 밀어붙여 성공한 예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공지영, 진중권, 공병호 등 이른바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를 잘 설명해 준다. 한동훈과 이재명은 물론이고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아예 그 수를 셀 수조차 없을 정도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남의 반감을 사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은 항상 공손해야 하고 자기를 희생해야 한다는 책임감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적 통념을 뒤집어 엎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과 사귀고 싶어 한다. 때로는 마키아벨리의 조언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후흑의 기술을 익힐 필요도 있다. 채널에서 연재하는 인간농장에서 나는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러나 아무나 모르는 인생의 비열한 면모와 사회적 불평등의 의미를 파헤치고 그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처방을 담았다.
물론 인간농장에서 내가 표상하는 모든 주장과 아이디어도 온전히 내 것은 아니다. 사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뭐가 있겠는가? 몽테뉴와 철학자 박이문 교수에게서 영감을 얻은 것이고, 니체와 쇼펜하우어에게서 빌려온 것이고, 루소와 칸트에게서 빼앗아온 것이며 부처와 예수로부터 훔친 것이다. 행동력은 허균과 스피노자에게서, 처세술은 그라시안과 쇼펜하우어에게서, 그리고 대중에게 어필하려는 생각은 알랭 드 보통과 로버트 그린에게서 배운 것이다. 또한 자연과학, 철학, 경제학, 심리학, 역사학, 인문학, 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닥치는 대로 많은 지식을 빌려왔다. 내가 가진 머리를 최대한 이용했고 빌려올 수 있는 모든 두뇌도 활용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한 권의 책 속에 넣었다. 결과적으로 내가 많은 부분에서 뻔뻔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지만 너무나 심하게 인간의 내면을 까발리는 글을 쓴 것 때문이라면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나 별로 걱정은 하지 않는다. 실용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분들은 너그럽게 양해해 주리라고 믿는다. 어쨌든 당신이 이 전제만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책은 누구에게나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글들은 각 분야의 위대한 대가들의 경험과 문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는 회의주의자가 되지만 내면으로는 실리주의와 합리주의를 추구하는 실용주의자다. 실제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뭐든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젊을 때도 축구, 농구와 야구보다는 태권도와 유도를 좋아했다. 태권도, 합기도와 유도에서 모두 유단자일 정도로 맨손으로도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운동을 좋아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이 필요한 지금 나이에도 나는 골프보다는 격파 연습을 하고 샌드백 치기를 좋아한다. 나는 이론에 그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100억대의 부도를 내본 적이 있고 1000억대의 돈을 벌어본 적도 있다. 치열한 삶이었지만 지금도 행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유튜브의 지성의습 채널과 페이스북에 힘이 되는 좋은 글 그룹을 운영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 만큼 내 삶 자체에 비난받을 만한 구석이 많다는 점도 부정할 수가 없다. 하지만 나 자신은 상류사회의 킹카드를 경멸하고 러스킨주의자의 행동주의적인 삶의 허균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 토정비결의 저자인 이지암이나 사상의학의 이재마처럼 이 세상에 뭔가 하나는 큰 선물을 남겨놓고 가는 것이 내 남은 삶의 목표다. 그래서 더욱 돈 모으는 재능 하나 외의 문명의 진보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들이 큰 소리를 치는 현실에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사회적 불평등과 자연적 불공평성은 파고들면 들수록 끔찍할 정도여서 신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나는 악한 사람들은 조금 더 착해지고 착한 사람들은 조금 더 악해져야 한다고 믿는다. 성리학에서 말하는 성인의 길과는 거리가 먼 인간농장 이 갑툭튀로 세상에 나오게 된 배경이다. 하여튼 숨겨진 동기가 무엇이든 인간농장 이 당신에게 전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당신이 너무나 성공하고 싶고 그래서 숨겨진 지혜를 원하면 바로 알고 즉시 행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작은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인간농장은 시청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런 정도의 쏠쏠한 경제적 자유는 사기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요령을 배우거나 저축만 열심히 하는 정도로도 가능할 것이다. 굳이 영리하다거나 이기적이라거나 지독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들어가면서 부자가 될 필요가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당신은 내가 인간농장을 만든 진정한 의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세상을 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정의감에 불타서? 혹은 노블레스 오블리제 때문에? 틀렸다. 나 역시 개인적인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다. 다른 많은 작가들처럼 세상을 움직이는 병에 걸려서 혹은 메시아적 사명에 사로잡힌 과대망상형 철학자라는 표현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것이다.